네, 오늘도 안녕하세요. 동백전사의 아나운서 김은지입니다. 안녕하세요. 송 작가입니다. 네, 그동안 저희가 지난주에는 일본의 메이지 유신을 알아봤고요. 청나라에 대해서도 많이 알아봤는데 오늘부터는 다시 우리나라로 좀 돌아와서 조선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지금 이제 지난 시간 방송 중에 네. 신선조에 대한 얘기 중에 신선조가 이제 막부 패망 뭐 이게 역할을 했다. 라는 얘기를 하면서 아니다 막부의 말하자면 굉장히 충성스러운 산하조직이었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그 부분에 AS 요구하시는 분이 많았어요. 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얘네가 원래 막부에 충성을 하기 위해 모인 조직은 맞아. 근데 얘네들이 오버를 한 거야. 너무 이제 충성을 과잉 과잉 충성으로 통제를 그쵸, 벗어나갖고 시키지도 않은 뭐 요인의 암살이라든지 피해들을 막 양산을 해내게 되니까 결과적으로 막부 입장에서는 얘네들을 그대로 두고 볼 수가 없었던 거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자결을 하거나 네. 또는 이길 수 없는 이 전투에 투입이 돼가지고 나중에 다 이제 비참하게 정리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그때 이제 방송의 주요한 내용이 얘들이 충성스러운 신하냐 네. 합객이냐 이런 게 아니고 네네네. 얘들은 그냥 건달이야. 동네 건달이었는데 얘네들이 이용돼 가지고 쓰일 때 지들 입장에서는 나름대로 대의와 명분이 있었을지 모르지만 결과가 나빠지고 정치적으로 불리해지니까 버림받은 불쌍한 아이들이라는 거죠. 네, 네. 핵심은 그거죠. 핵심은 그거기 때문에 그게 뭐 누구한테 충성을 했느니 안 했느니에 관한 게 중요한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네. 그 AS 해드렸고요. 네네. 자, 이번 주부터는 저희가 지난주에도 예고해드렸던 이모군란에 대해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사실 네. 우리 역사 안에서 이렇게 조선이 네. 망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게 이모군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네. 이모군란 이전의 조선과 이후의 조선의 차이가 뭐냐면 주권을 뺏겨버린 거예요. 그렇죠. 네. 근데 이 이모군란이라고 하는 군란은 말 그대로 군사반란이잖아요. 근데 그 규모가 그다지 크지 않았어요. 물론 이제 뭐 왕비가 도망을 가고 네. 정권이 이 대원군한테 다시 회복되는 뭐 이런 큰 변란은 있었습니다만 그들의 목적이 뭐 왕을 쫓아내기 위해서라든지 이런 게 아니었거든. 네. 그 당시 이제 명성황후의 그 친인척들의 어떤 폐악질이나 부패가 너무 심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개혁을 요구한 거였는데 네. 이러한 개혁을 무시하고 결과적으로 대원군의 치세로 다시 환원되려는 모습을 보이다 보니까 이러한 대원군을 밀어내기 위한 이제 청나라와 일본의 조선으로서의 진출이 이 정당화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었고 네. 그 이후로는 계속 쇠락의 길을 걸었다는 점에서 참 가슴 아픈 역사의 한 전환점이다라는 전제를 놓고 얘기를 시작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모군란 전 시대 배경 먼저 얘기를 해볼까 봐요. 강화도 조약 이후에 일본이 우리나라로 들어오고 외세가 점점 우리나라에 개항을 요구하면서 들어온 상황이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정부는 실각을 좀 한 상태였고. 네, 강화도 조약이라고 하는 거는 불평등 조약이라는 네, 내용은 네. 우리가 한번 해드렸는데 네. 그 과정을 우리가 일본하고 중국을 가서 그쪽 얘기를 들었다 보니까 답습이잖아. 그쵸. 중국식이 일본 갔고 일본식이 한국으로 왔다는 거예요. 네. 근데 이 강화도 조약이 일어난 게 메이지 유신 끝나고 6년, 7년? 이거밖에 얼마 안 안 지난 됐네요. 시점에서 이게 들어와. 그럼 그 당시에 강화도 조약을 요구하던 세력들이 과연 일본 안에서 뭔가 제대로 된 계획이나 안정을 이룬 상태에서 들어왔다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일본의 메이지 유신은 메이지 유신으로서의 의미만 가진 것 뿐이고 이 메이지 유신을 일으킨 세력들의 근본적인 목적은 조선을 통해 가지고 청나라를 쳐들어가는 거였다는 거지. 대륙으로의 진출이 그렇죠. 목적이었죠. 그게 네. 지된 목적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강화도 조약을 서두른 거고 이 방식이 영국이 시도했던 방식이랑 똑같은 거야. 영국이 청나라에다 했던 방식이랑. 광동성에서 전투하기로 해놓고 배 몰고
천진까지 포 쏘고 올라가갖고 거기에 육상군으로 쳐들어가는 그리고 협상을 맺어갖고 불평등 조약하는 방식이 똑같은 거거든. 자, 이러한 방식이 일어나다 보니까 일단 어찌 됐거나 계약은 맺었고 일본 애들이 들어오다 보니까 일본 애들의 문화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개화파가 있었고 네. 그다음에 그건 안 된다고 하는 수구파가 있었지만 누가 봐도 뻔하지. 개화파는 저기 명성황후 편이고 그렇죠. 수구파는 대원군 편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대립 구도가 지속적으로 유지가 되게 됩니다. 네. 그러한 과정 중에 이제 별기군이 생겨요. 신식군대라고 그렇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군대 네. 조직이죠. 네. 이 신식군대라고 하지만 복식은 그대로인데 네. 총만 외제로 총만 일본에서 받은 네, 네. 총으로 이제 화승총으로 무장을 하고 훈련을 일본 사람이 와서 했다는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교관이 그러면 일본 사람이 그렇죠. 와서 교관이 네. 일본 사람이 와서 한 건데 문제는 이 신식 군대를 창설을 해놓고 나서 구식 군대 네. 사람들한테 제대로 월급을 안 준 거야. 차별이 시작됐네요. 차별이 아니라 요건 엄밀히 말하면 군수 비리에 가까운 거지. 군수 차별보다 더 심각한 네. 군수 비리. 그래서 이 군수 비리가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두 가지 원인이 있어요. 일단 이 민씨 일파, 네. 민씨 일파들이 이 주요 요직을 담당을 하면서 인력풀이 별로 없었어. 그러니까 이제 쉽게 말해서 정승 뭐 이런 좀 높은 자리, 벼슬 자리들은 자기가 차지를 했는데 네. 그 밑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의 자리까지는 믿을 만한 사람을 못 보낸 거야. 그래서 자기 집에서 쓰던 하인을 말하자면 그 군인들 월급을 주고 이런 거 이제 관리를 시켰나 봐요. 시키는 이쪽에다가 이제 그 일을 보낸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런 거지. 조세를 담당하고 미국을 담당하는 이른바 세무서장 그리고 국세청장은 자기가 하는데 네. 정당 밑에서 관리를 하는 사람은 아무것도 못 배운 자기 집 하인을 갖다 시킨 거야. 그러면서 거기에서 돈을 빼와라라고 시킨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정상적으로 이러한 행정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관료가 아니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무지막지한 이 빼돌리기를 시도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시켜놓은 상태에서 제대로 된 교육을 안 시키는데 또 하나 문제가 뭐가 있었냐면 네. 강화도 조약 이후에 자유무역이 이루어지면서 일본 애들이 집중적으로 우리나라한테 갖고 간 게 쌀이었다는 거지. 맞죠. 그래서 맞아요. 네. 이 쌀들을 우리나라에서 사갖고 가는데 이거를 지네가 이제 포르투갈에서 그 받아왔던 모직이라든지 또는 이 뭐 일본에서 새롭게 들어온 산물 이런 것들을 싸게 이제 갖고 들어와서 비싸게 팔고 그걸 쌀을 사가지고 일본으로 갖고 들어가게 되면 이게 마진이 2배가 넘는 장사가 생길 수 있는 차익이 우리나라 있었다는 쌀이 거지. 굉장히 품질이 훌륭해서 일본 측에서 그렇게 많이 그런 탐을 것도 있지만 보시나요? 일본 자체에 쌀을 재배할 수 있는 면적이 좁죠. 적었기 때문에 곡창지대가 많이 없으니까. 많이 없었기 때문에 네. 한국 쌀이라 그러면 품질도 좋지만 가격도 엄청 싼 상황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이 부족해진 거야. 그러면 이 세무 담당 공무원이 조금만 똑똑해지면 이 미국 말고 쌀 말고 다른 걸로라도 돌려줄 수 있는 거 아니야. 네, 다른 뭐 곡식 같은 뭐 거. 아니면 그 면포라든지 이런 네. 걸로 해갖고 이제 돌려줄 수가 있는데 선해청에서 이거를 그 담당하던 그 직원들이 미국이 너무 이제 모질해. 그러니까 미국이 비싸. 그럼 미국 말고 다른 거를 사다가 이걸 해야 되는데 전체적으로 물가가 오른 거야. 네. 그러니까 쌀에다가 모래나 겨 같은 거. 그러니까 쌀겨를 섞어갖고 주기 시작하는 거지. 근데 무려 이거를 주기 시작한 것도 1년 2개월을 밀린 다음에 주기 시작했는데 이렇게 된 거야.
그러면 화나죠. 아니 우리나라 사람들이 원래 밥심으로 일하고 밥을 엄청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근데 군대도 이제 공무원이잖아. 얘 네. 평생 직장이란 말이야. 그 당시에. 그 당시에 이제 5군형이라 그래갖고 맞아요. 군부대가 네. 5개가 있어요. 5개가. 네. 근데 이 군부대를 유지하는데 비용이 많이 든다는 이유로 5군형을 2군형으로 줄여버려. 군대를 3개로 줄여버립니다. 엄청 축소한 거죠. 그러니까 줄이면 뭐 퇴직하고 나서 뭐 직장을 마련해서 연금을 줘 이런 것도 없이 그냥 잘라버렸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나가서 이제 뭐 군대 막 강제로 퇴역당한 게 뭘 했겠어? 근데 평생 했던 게 군인 직업인데 나가서 자리 뭐 잡기 쉽지 농사를 않죠. 짓겠어? 상인을 하겠어? 그러니까 시중 잡배가 된 거예요. 이렇게 폭력적. 그러니까 양아치가 된 거지. 저작거리에서 술 먹고 행패 부리고 내가 말이야 한때 군인이었 뭐 그쵸, 이런 그쵸. 사람이 된 건데 네. 이 상황에서 이제 별기군을 들여놓고 나니까 모든 지원은 별기군한테 다 가는 거예요. 그래서 별기군한테는 총도 주고 밥도 주고 월급도 제대로 나오는데 기존에 남아 있었던 군인들한테는 제대로 된 대우를 안 해준 거야. 급료도 차이 나고 네. 군복도 안 주고 그쵸. 그나마 제때 밥도 안 주고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불만들이 막 쌓인 거거든. 그렇죠. 굴러 들어온 돌이 별개군인데 박힌 99인을 빼려고 지금 하는 거잖아요. 뭐 결국은 이렇게 되다 보니까 화가 날만 했. 화가 날만도 있어요, 했었고 또 이제 민씨 일파를 비롯한 애들이 정말 간만에 정권 잡은 거잖아. 그러다 보니까 좀 살살 뽑아 먹었어야 되는데 많이 뽑아. 너무 급하게 뽑아 먹은 거야. 너무 급하게. 그러니까 당시에 이제 그 군대 안에 있으면 최소한 3끼 밥은 줘야 될 거 아니야. 그럼요. 근데 밥도 제대로 안 준 거고 네. 식구들 갖다 먹여 살려야 되니까 때 되면 월급으로 쌀을 줘야 되는데 이것도 제대로 안 준 거란 말이지. 그쵸. 그러니까 이게 단기간에 준비된 게 아니라 오랫동안 참고 이게 참고. 퇴역 군인들부터 네. 그다음에 현직에 있는 애들이 남아 있는 애들이 언제 한번 이거를 작사를 내야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말이죠. 근데 네. 그런 과정에서 쌀에다가 쌀겨를 섞어주니까 화가 났어. 그래서 나눠주는 놈을 군인들이 좀 주워 팼어. 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공식적으로 항의를 한 거지. 네. 그럼 이제 이거를 민원을 받았을 때 어떻게 처리를 했어야 되냐는 거지. 잘못됐구나. 이건 문제가 있는 거니까 새 곡식으로 바꿔줄게. 네. 라고 하면 끝날 문제였어. 그렇죠. 근데 아니 우리 하인을 군인 나부랭이가 팼단 말이야? 이러면서 그 당시에 대표자들 5명을 잡아다 고문을 하고 그 중에 2를 사형을 시키겠다. 이렇게 나온 거지. 단순히 이 밥에 겨가 섞여서 이걸 항의했을 뿐인데. 그렇지. 사형까지. 정당한 항의를 했다고. 그나마 잘 참고 있었다고 생각했는데 아니 그 얘기했다고 당시에 주동자들을 사형을 시키겠다고 한 거야. 화나죠. 이렇게 되다 보니까 네. 퇴직 군인들하고 현직 군인들하고 야 이제 한번 우리가 이 계기로 힘 한번 쓸 때가 됐다라고 네. 하면서 이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감옥을 깹니다. 안에 있던 사람들을 안에 꺼내죠. 시켰나 봐요. 네. 그다음에 이제 그때 이게 가담했던 숫자가 수만 명에 달했대요. 그러니까 군부대 3개를 털어버렸으니까 몇만 명이 지금 뿔뿔이 흩어져 있다가 이번 계기로 우리가 제대로 한번 대접 받아보자고 모였는데 이 숫자가 수만 명인 거야. 무서울 게 없지. 그렇죠. 더군다나 당시에 이제 그 군인들이 실질적인 치안을 담당해야 되는데 오히려 군인이 반란을 일으키니까 막을 사람도 없고 별기군이 있다고 하지만 걔들은 왕 옆에서 왕 지켜야지 이런 치안을 담당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잖아. 전투 병력이었던 거야. 그렇죠. 그리고 너무나 이 방어 체계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전문가들이고. 밀란을 일으켜서 네, 네. 죽창 들고 온 이런 애들이 아니라 완전 다르죠. 완전히 훈련받은 전술적으로 사람들. 무장이 돼 있고 군사 훈련을 받은 애들이 제이슨 본 같은 사람. 그렇지. 그래서 포도청을 털어가지고 네. 무기로 무장을 하고 기종의 선해청을 습격을 한 겁니다. 네.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국방부 장관, 이게 병조 판서 겸 선해청을 관리하고 있었던 민겸호. 네. 네, 이 사람을 좀 알아야 돼요. 이 사람 이름 많이 들어본 것 같아요. 민겸호의 집을 습격하게 되는 거예요. 민겸호가 누구냐면
하여튼 그 명성황후 시즌 들으신 분은 아시겠지만 오빠가 있었죠. 그쵸. 의붓 오빠. 친오빠는 아니지만. 친오빠는 네, 아니지만 의붓. 민승호라고 오빠가 있었잖아. 이게 이 민승호가 사실상은 왕비의 남동생, 친동생이었고 의붓 오빠로 이제 민비의 오빠가 된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이 상황에서 이제 모든 정권과 실권을 좌지우지하면서 대원군을 배신을 때리고 그러니까 매형을 배신을 때리고 이 정권 찬탈에 협조를 했단 말이야. 그래서 대원군이 미워가지고 폭탄을 선물해갖고 그쵸. 폭살시켰죠. 네. 기억납니다. 그 동생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어찌 보면 이제 의붓 또 하나의 의붓 동생인 거지. 가까운 친척이죠. 뭐 먼 친척도 아니고. 근데 이게 어떻게 되냐면은 이제 이쪽으로 그 호적을 옮겨와갖고 의붓 오빠가 된 사람은 민경호 하나뿐이잖아요. 근데 이거는 이제 의형제로 맺어지는 건 네네네. 맞는데 네. 남매가 맺어지는 건 맞는데 원래 민교모는 민승호 동생이긴 하지만 네. 호적으로 와서 같은 친척은 아니었단 말이지. 그럼요. 예. 그렇네요. 네. 왜냐면 이제 입적이 됐으니까 오빠가 된 거니까. 그런데도 이제 오빠가 없으니까 얘한테 일종의 이제 똑같은 이제 처남과 외삼촌이니까 여기 이 가계도가 나와 있는데 겁나 복잡하죠. 네, 겁나 복잡하고 네. 민씨를 사실 요즘에도 찾아보기 힘들잖아요. 제가 여기 민씨 일가가 이렇게 네.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민승은 폭살을 했고 네. 민교모가 그 권력을 이어받습니다. 네. 그래서 이른바 그 아까 얘기했던 국방부 장관 자리에 오르게 돼요. 그래서 그 세도 정치를 직접적으로 이제 전부 다 지휘를 했었고 네. 아까 얘기한 벌기군을 창설한 사람입니다. 네.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네. 그 군란을 일으켰던 사람들을 잡아다가 태형을 시키고 사형을 시키려고 했던 사람이 이 사람이라는 거지. 그러면 이 군인들의 화살은 민겸호로 향하고 있는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향하고 있어요, 민경호를 지금. 죽여버려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 사람 집을 습격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 사람을 체포를 했어요. 네. 그래서 이걸 잡아놓고 보니까 뒷수습이 들어오는 거야. 이게 승질에 네. 승질에 한번 일을 저지르긴 했는데 이미 이제 반란을 일으킨 거잖아. 이게 잘못하면 이제 영모죄로 다 날아가게 생긴 상황이거든. 그러니까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고민을 하다가 대원군을 찾아갔다는 거죠. 민씨 세력의 반대 세력을 투자한 거죠. 그래서 대원군한테 이거를 중재를 해달라고 네.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만 네. 오히려 이제 은밀한 역사에서 대원군이 오히려 이렇게 하라고 뒤에서 조종을 했다는 말도 있어요. 둘 다 일리가 있을 것 같아요. 어느 정도. 그래서 이게 이제 대원군이 조종했다라고 하는 이 추측이 가능한 설이 네. 일단 이 사람들이 조직적으로 움직였어요. 수만 명이 거병을 했고 제일 먼저 무기 확보를 해서 포도청을 털었어. 그 다음에 민교모를 잡아왔는데 이걸 잡아와갖고 어디로 가냐면 궁궐로 들어갑니다. 딱 누가 설계한 설계한 것처럼 것처럼. 근데 딱딱딱 이루어지는 궁궐에 게 가갖고 이 네. 사람을 이제 관련돼 있는 그 당사자들을 잡아가지고 궁궐에 들어갈 때 선해청 아까 그 당상이었던 김보연, 네. 그러니까 민교모의 어떤 부하라고 봐야 되겠죠. 이 사람들을 잡아가지고 궁중으로 끌고 가는데 이 자리에 대원군이 와 있어요. 이미 와 있어요. 있어. 짜 맞춘 듯이. 그러니까 대놓고 그리로 끌고 와라고 했던 것 같은 거지. 그래서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대원군이 딱 나타나니까 반갑잖아. 매형이잖아. 네. 촌수별로. 그렇죠. 매형. 대감 그랬겠지, 이제. 거기서. 매형이라고는 참아 못하고 대원이 대감, 저를 좀 살려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하니까, 내가 어떻게 당신을 살립니까? 내가 어떻게 대감을 살리겠어? 라고 얘기를 하자마자, 바로 그 병사들이 목을 칩니다. 현장에서. 네. 직결 처분으로 바로 내려친 그렇죠. 거면 명성황후도 이 사실을 알고 있었을 텐데
그러니까 명성황후는 도망가- 몰랐지. 그때도 모르고 예, 있었던 거예요. 모르는 상태에서 이제 오라버니가 칼 맞아 죽은 거. 그러니까 이 명성황후 주변에 있는 사람은 친척이든 양친척이든 전부 다 이꼴을 당하는데 죽여놓고 이제 그 시체에다 화풀이를 해요. 총칼로 난도질을 해갖고 심지어 이제 그 시체를 수습도 안 하고 이 청계천에다 갖다가 버려버립니다. 엄청 모욕적인 행동인 거잖아요. 조선시대는 이제 양반은 뭐 이렇게 사형을 당해도 교수형에 처해지지 않고 사약을 마셔서 이 육체를 보존하잖아요. 그래서 궁궐 참시가 그렇지. 최대 형벌인데. 그 이제 신체 발부 수지부 네. 뭐라 이거를 훼손하면 이게 최대 모욕인 건데 이렇게 난도질을 친 시체를 개천에 버려놓고 며칠 동안을 방치를 해요. 그러니까 막 시체가 나중에 썩어가지고 둥둥 떠 있는데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에이 이 나쁜 민씨 일파 놈들은 일종의 내가 뭐 여론전 같아. 이것도 짜고 치는 고스톱 같아. 네. 그래서 이제 죽을 때까지 말하자면 이렇게 그 시체로서도 수모를 당했고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침을 뱉고 돌을 던지게끔 방치를 했다고 합니다. 네. 자, 문제는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게 화난 게 요건 후일 얘기고 네. 죽였어. 민금을 죽였어. 네. 민금을 죽이자마자 병사들의 얘기가 자, 그러면 왕비는 어디 있습니까? 왕비 책임지고 나오시오. 이렇게 된 거야. 그래서 왕비를 찾아서 궁궐을 뒤지기 시작합니다. 네. 몇만의 병사들이. 난리가 나는 거죠. 반란이죠, 거의. 아니, 이게 반란인데 아마 대원군은 이러한 어떤 그 반란을 이용해가지고 자기가 권력을 다시 잡으려고 했던 것 실제로 같아요. 민비를 이제 명성황후를 죽여버리려고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자기는 손 안 대고 코 푸르는 약간 이런 형태로. 그래서 이게 이제 이 소식을 듣고 네. 도망을 갑니다. 순간적으로. 네. 도망을 가가지고 그때 당시에 이제 동생 아까 봤던 그 민교모의 동생이 또 있어. 민형식이라고. 또 있어요. 네. 네. 이 민형식. 민형식이라는 동생과 함께 충주로 도망을 갑니다. 충주로 그럼 꽤 멀리 도망갔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멀리 도망가서 몸을 숨겨. 그래서 한양에 있으면 잡힐 것 같으니까 멀리 도망을 갔죠. 그래서 이제 몸을 숨긴 거고 이게 병사들이 막 궁궐을 휘젓고 다니니까 고종이 아버님한테 권력을 드리겠습니다. 목숨만 살려주십시오. 뜻대로 됐어요.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누가 봐도 이 설계가 이게 좀 설계가 있다. 있었다라고 볼 수밖에 네.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다시 대원군에게 권력이 돌아오죠. 넘어가게 되고 네. 바로 대원군이 이제 밀린 쌀들을 지급하겠다라고 해서 쌀을 지급할 걸 약속을 하고 별기군을 없앱니다. 바로 없애버렸어요. 네, 그리고 아까 참석했던 이른바 쫓겨났던 네. 5군영의 병사들을 다시 전부 다 재복직을 시키는 거죠. 네. 그래서 군제를 원래대로 이렇게 이제 돌려놓습니다. 네. 근데 민비를 죽여야 된다라고 하는 그 당시에 이제 병사들의 원성이 계속 높게 되다 보니까 민비를 내놓으라고 고종한테 얘기를 하지만 또 고종이 또 그렇게는 안 하잖아요. 네. 또 의리 있는 사람이라 그래서 끝까지 안 내놓으니까 사실은 이 난중에 왕비가 죽었다 그래갖고 이게 사람을 못 찾으니까 살아 있는 상태에서 국상을 치러버려요. 죽었다고 맞아요, 소문을 내고. 맞아요. 네. 네, 이 공방과 같아요. 이거 드라마에도 나오지 드라마에 않았나요? 나오죠. 네, 또 공식적으로 드라마 한 장면이 스쳐 지나가는데요. 공식적으로 못 돌아오게끔 보기를 못 하게끔 만들기 위해서 그런 거 보면 흥선대 여군도 진짜 독한 사람인 것 같아요. 무서워요. 네. 권력이 이렇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제 그동안 유배됐던 그 부하들하고 유생들을 이제 전부 다 석방을 하면서 네. 9년 만에 다시 정권을 찾게 되는데 네. 이 정권은 결국 청나라의 개입으로 인해 갖고 33일 만에 다시 33일. 무너지게 됩니다. 네. 그럼 개원군이 집권하는 동안 명성황후가 추진했던 개혁 정책들은 다 없어지겠네요. 없어졌겠네요. 네. 네. 그리고 명성황후가 이대로 있을 순 없잖아요. 도망을 갔지만 다시 권력을 잡기 위해서 외세와의 접촉을 시도했을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이 과정에 누가 누구한테
그 외세하고 접촉을 했느냐의 문제인 네. 거예요. 네. 사실은 이제 일본이 제일 먼저 영향을 미치는데, 네. 왜냐하면 아까 이제 이모군란 과정 중에 일본의 영향력을 몰아내기 위해서 일본 공사관을 습격해서 불을 지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일본이 네, 네. 여기에 대한 책임이 있다. 네, 네. 민씨 일파들하고 일본이 한편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일본 공사관에 불을 지르게 되고 그 당시 공사였던 하나부사 요시모토라고 하는 공사가 몸을 피해서 일본으로 도망을 가게 되죠. 한 일주일 걸려서 일본으로 돌아가요. 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일본 입장에서는 야 이거는 공식적인 그 외교적인 문제다라고 얘기하면서 사죄와 배상을 받아내야 된다라고 해갖고 일본이 쳐들어가겠다라고 하는 그 결정을 하게 되는데 네. 이 내용을 청나라에 미리 알립니다. 네. 그 조약 때문이지 않나요? 그 조항이 있었지 않나요? 조약도 조약이었지만 사실 이 조약을 실행할 때 네. 단독으로 실행할 명분이 없었기 그렇죠. 때문에 네. 일본 안에 있는 청국 대사가 있었어요. 주일 청국 대사를 통해 갖고 이 내용을 알리게끔 하고 이 내용이 청나라 조정에 들어가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게 네. 되니까 청나라가 네. 지금 고종이 이 대원군에 의해서 밀려났다. 근데 이거를 포기하게끔 해줘야 되는데 이거를 해주는데 일본이 먼저 해주면 조선에 대한 영향력이 떨어지니 우리가 들어가서 고종을 구하고 대원군을 폐위를 하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자신들의 영향력을 더 빨리 키우겠다는 그렇죠. 거죠. 고종을 보호함으로써. 그래서 네. 양쪽이 다 청나라와 일본이 다 사실은 고종을 보호하고 대원군을 내쫓기 위해서 들어온 겁니다. 네. 일부 잘못 알고 계신 분들이 네. 일본은 이제 한쪽은 대원군 편으로 들어왔고 한쪽은 고종 편으로 들어온 줄 아는데 청나라와 일본 모두가 사실상 대원군을 몰아내고 고종을 돕는다는 명목으로 조선의 주권을 빼앗기 위해서 들어온 거예요. 네. 그래서 청나라도 일본보다 먼저 들어가 갖고 이제 고종을 보호하고 대원군을 물리치기 위해서 이거를 한 거고 네. 일본보다는 준비가 좀 빨랐죠. 아무래도 좀 더 빨리 들어왔네. 그 당시에 이제 북양함대라고 그쵸. 네, 네, 네. 이런 그 본격적인 청일 전쟁 벌어지기 전이기 때문에 이 북양함대 안에 막강한 군사력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3,000명을 우선 보내게 되는 거고 7월 7일 날 요맘때네요. 네. 바로 어제. 경기도 네. 화성에 남양만에 마산포라고 있습니다. 이게 저 바다 쪽 마산이 아니고 네, 화성시 지금 있는 화성 이쪽에 군사를 잃고 들어와서 바로 서울로 진주를 해갖고 네. 동묘에다가 진을 칩니다. 동묘 어딘지 아시죠? 종로에. 네, 있는 여기 서울 동묘. 그 동묘가 어떻게 만들어진 줄 알아요? 동묘요? 아니, 그건 모르고 빈티지한 옷이 많다는 것만 그 알고 있어요. 앞에 이제 주말 득템한 옷이 많은 되면 거. 벼룩시장 서는데 네, 네. 이 동묘가 생긴 게 뭐냐면 옛날 명나라 때 명나라가 임진왜란 때 원병을 보냈잖아요. 그런데 걔네들이 믿는 신이 관우신이었어. 관우 그 삼국지. 삼국지에 네. 나오는 관우신을 믿으니까 명나라 군사들이 주말이나 제사 지낼 때 편하게 관운장 모시라고 그 동묘 자리에다가 그거를 만들어 준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그 명나라 군대와 관운장을 위해서 유일하게 거기에서 제사를 지내주던 제사터구나. 연고지가 있던 지역이거든. 네. 그러니까 그 자리가 이제 원래 아는 자리니까 여기에 치고 들어와 갖고 사령부를 설치합니다. 그러니까 원래 얘네들이 들어오면 뭐 어디 야외에서 하든지 뭐 왕한테 와갖고 미리 허가를 맡아야 되는데 아예 동묘에 본부를 차려놓고 나서 그리고 일주일 정도 있다가 이제 고종을 만나러 옵니다. 그래서 먼저 네. 운영궁에 있는 대원군을 미리 가서 만나요. 네. 그러니까 이제 대원군 입장에서는 얘네들이 왜 어떻게 들어왔는지 내막을 잘 몰라. 그리고 청나라하고 이제 조선하고는 원래 사대적인 외교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그쵸? 얘네들이 들어온 거에 대해서 말하자면 부정적으로 생각을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운영궁을 찾아가고 만나러 올 때까지만 하더라도
아마 지금 있는 관계의 외교적인 부분에 대한 설명이 필요한가 보다라고 생각했나 봐요. 그리고 오히려 자기를 반대하기보다는 대화를 통해서 그렇지. 뭔가 할수 대화를 있다고 통해서 생각한 것 같아요. 그동안에 그 청나라와 관계가 나쁘지 않았으니까. 그쵸? 왜 네. 청나라 말 듣고 세국 정책 한 거 아니야, 맞아요. 대화는. 이용장. 근데 생각나네요. 막상 그날 그 저녁에 이제 와서 만나고 갔을 때는 아 이러이러해서 사정이 그렇군요 네. 라고 얘기를 하시고 저녁 때 식사를 한번 하러 오십시오 하고 가요. 네. 그러니까 이제 저녁 때 답방을 하러 동묘를 갑니다. 네. 동묘를 딱 가는데 갑자기 이게 처음에 이제 운영궁에 왔을 때는 부하들도 있고 경호원들도 있는데 저녁 때 이제 제가 왔다 갔으니까 저녁 때 저희 잔치하는데 한번 와서 얼굴 한번 보여주세요. 그래서 답례를 하러 동묘를 갔는데 네. 갑자기 납치를 하고 텐진을 데리고 가버리는 거야. 순식간에. 순식간에. 그러니까 이게 무슨 진압이고 폭동이고 이런 게 없는 거야. 그쵸, 그냥 뭐 대원군 개인 납치 사건이야. 개인 행차니까 따라가는 사람들도 최소화했을 거고 뭐 군인이랑 같이 가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왜냐면 잡으러 왔으면 운영궁 왔을 때 했을 건데 네. 그때는 좋은 낯으로 와서 갔으니까 이만하면 나 납치 청나라한테 인정받았나 봐 네. 라고 생각하고 텐진 갔는데 갑자기 납치를 해서 텐진으로 끌고 가버린 거예요. 배를 태워가지고. 너무 멀리 갑자기 이렇게 됨으로 인해 갖고 자연스럽게 실각한 거죠. 대원군이. 자연스럽게 실각하면서 고종체제로 넘어가게 된 거예요. 이렇게 근데 순식간에. 근데 네. 이제 이 상황에서 일본하고 청나라하고 서로 주장하고 있는 게 좀 틀려요. 네. 청나라는 자기들이 먼저 들어왔다 그러고 네. 일본은 1000명 이상을 네. 됐고 먼저 서울에 들어왔다고 주장을 하고 있어. 자기들이 서로 먼저 들어갔다고 주장하는 거죠. 근데 어떤 역사적 기록으로 보면 일본 애들이 먼저 들어온 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일본 애들은 매우 외교적인 정상적인 루트를 밟았어. 네. 그래서 납치하진 않았죠. 그렇지. 네, 해결을 해야 대형군은. 되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 공사관이 불타고 네. 일본 재산이라든지 공사에 대한 피해를 입었으니까 이거에 대해서 조정을 해주고 보상을 요구했을 보상을 것 같아요. 요구하고 뭐 개항을 해줘라라고 네. 이렇게 정식적으로 외교 관계로 진행을 하려고 뭐 이런 걸 했었던 것 같아요. 네. 네. 근데 갑자기 청나라군이 진을 들어와갖고 치고 동료에 진을 치고 납치를 해갖고 데리고 튀어버리니까 이 부분에서 이게 어떻게 된 거지? 라고 정신이 없는 상황에서 대원군이 그때 교섭을 했을 때는 네. 이제 대원군이 일본을 교섭을 했는데 대원군이 납치되고 나니까 고종이 얘네들이 요구하는 조건을 덜퍼덕 다 받아줘 버립니다. 일본이 요구한 사항을 전부 들어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5년 동안 네. 약 50만 장의 배상금을 지급하고 네. 근데 이제 그 당시 50만 장이 어떤 규모인지를 우리가 좀 알아야 돼요. 조선의 1년도 그 국가 예산이 500만 장 정도 됐다고 합니다. 그거를 50만 장을 네. 5년 동안 이렇게 지불을 하게끔 한 5년 거니까 동안. 겁나 큰 돈인 거지. 재정의 10%니까. 네. 그리고 이 들어왔던 1000명의 병사들이 공사관이 이제 또 그렇게 당하면 안 되잖아. 합법적으로 주둔할 수 있는 권한을 획득을 합니다. 네. 그래서 1000명의 일본 군사가 새롭게 지어진 일본 공사가 유지가 된 거고, 네. 자, 청나라 군대가 사실상 이모군란을 해결했다고 주장을 한 거예요. 근데 뭐 사실은 해결한 거 아니야. 대원군이 살살 달겨갖고 제자리로 돌려놓은 거였고, 납치만 한 거죠. 그냥 정상적으로 국정을 돌려놓고 가는 과정 중에 대원군을 납치하는 정말 기발한 수법을 그러니까요. 통해갖고 피해를 안 끼치고 이걸 해결한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해결했으니까 우린 일본보다 더 해줘야 된다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네. 왕십리, 왕십리, 용산, 용산, 지금 마이 말하는 홈타운. 용산 미군 기지. 어딘지 알죠? 저희 그 근처에 그 사니까. 자리에 말하자면 그 터를 요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일대를 장악하게 되는 거죠. 그 원래 미군이 들어오기 전에 청나라 군대가 그렇죠. 먼저 들어왔던 청나라가 이제 그쪽에다가 자리를 잡았고 네. 일종의 거기다가 차이나타운을 꾸립니다. 아예. 그래서 거기에 집도 짓고 근데 이게 다 조선 세금으로 진 거지. 집도 짓고 군대
군대 병력할 수 있는 병력 단지도 만들고 이러한 단지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네. 뭐 그 쉽게 말하면 천국말을 할 줄 아는 사람들이 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 병사들 네, 3,000명 네, 네. 이상을 추발을 들려면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모여 살 수 있도록 이제 이태원이라고 하는 지역을 조성을 하죠. 그러니까 이태원을 원래 이 미군이 다니는 곳이 아니라 중국군의 중국군의 지원 지원. 역할을 하기 위해서 네. 만들어진 이태원이 이제 그때부터 생기게 됩니다. 청나라의 영향력이 훨씬 더 강해졌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제 청나라가 외교권 그리고 각종 그 내정 간섭. 내정 간섭들을 그 진행을 하게 되는 거고요. 얘네들이 이제 조선 군대를 통솔하는 권한을 가져갑니다. 조선 군대를 자기네 그러니까 이모군란으로 군사들이 반란을 일으켰으니 그 군대들을 자신들이 통솔하겠다 이거죠. 그렇죠. 그래서 말도 안 되는 거죠.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일본인이 받고 있었던 모든 특혜들 있잖아요. 네, 네. 치외법권 권한부터 시작하고 이 불평등 조약에 있는 모든 권한들을 이 청나라도 똑같이 받게끔 하고 그리고 앞으로 조선의 모든 외교적인 또는 정책적인 거에 청나라를 최우선으로 하기로 하는 종주권을 인정을 받으면서 네. 국방 병력까지 뺏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때 파견됐던 장군들이 오장경과 원세계인데 네, 네. 우리가 네, 네, 위안스카이라고 유명하죠. 알려진 네. 원세계인데 위안스카이는 20대예요. 이 당시 이때는 왔을 때 애기였어. 애기였어요. 20대였고 이제 오장경이 그 주로 장군 노릇을 했는데 집안 구석은 원세계가 훨씬 더 좋았어. 그래서 이제 오장경은 나중에 돌아가게 되는 거고 원세계가 실질적인 조선의 청나라 총독 역할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네. 근데 이제 일본 입장에서는 이게 그 꼴이 배기 싫은 거야. 그쵸. 사실 개항도 자기가 시켰고 조선은 조약도 우리 다 거라고 했고, 생각했는데 다 먹었다고 생각하는데 청나라가 들어와 갖고 사실상 모든 권한을 전부 다 뺏어가다 보니까 저걸 언제 한번 발라야 되는데라는 상황이 생겨요. 근데 이제 뭐 겉으로 보기에는 이런 식으로 돼 있기 때문에 우리 주권이 뺏긴 것 같지만 고종의 입장에서도 네. 일본보다는 청나라가 청나라가 더 낫다 믿을만하다고 생각을 했거든. 그동안 오랫동안 외교 관계를 해왔고 어쨌든 조선과의 역사를 함께 했었고 그리고 이제 이 청나라 입장에서도 그 당시에는 조선을 개화시킬 만한 능력이 안 됐어. 이런 과정 중에 이제 그 독일인 멜렌도르프라고 하는 이 사람 멜렌도르프를 불러들여 가지고 이 사람한테 정치 외교 고문을 맡깁니다. 이게 얘네들 다 군인이니까 네. 원세계나 오장경 같은 경우에는 얘네 군인이니까 개혁 조치나 이런 것들을 제대로 진행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와 같은 것들을 개정하기 위해서 멜렌도르프를 불러가지고 이른바 중국도 동시에 지은 서구식이면서 중국하고 혼용돼 있는 네. 군국 그러니까 군대와 내무를 전부 다 관장할 수 있는 이 내아문 통리궁국 사무아문이라고 해갖고 내아문이라고 불리는데 합법적인 총독부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는 기관을 만들게 되는 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종 입장에서는 이미 한번 이제 놀란 가슴이야. 네. 자기 힘으로는 대원군의 어떤 아직 그 잔류나 수구파들 또는 일본의 세력들을 이겨낼 수 없다고 생각을 하고 견제를 하기 위해서 청나라에 적극적으로 협력하는 관계가 생기는 거고 그로부터 한 10년 동안 점점 청나라와 원세계에 의한 조선의 어떤 국권 쇠퇴가 지속적으로 유지가 됩니다. 요 얘기부터는 다음 시간에 좀 유지를 해볼까 합니다. 다음 시간에 보내드릴 얘기에는 재미있는 구석이 좀 있습니다. 어떤 부분에서요? 이 원세계가 22살이잖아. 애기지. 애기인데 네. 우리 와서 이제 10년 이상을 살면서 나중에 실제로 이제 황제에 올라요. 네. 원세계가 네, 네. 좀 그쵸, 황제에 그쵸. 오르거든. 그리고 한국에서만 부인을 셋을 둡니다. 그리고 자식들을 전부 다 이제 그 부인을 통해 가지고 중국 본처보다 훨씬 더 많은 자식들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굉장히 호화로운 생활을 해요. 네.
그런 과정 중에 도대체 얘는 어디서 돈이 났을까? 누가 얘를 그렇게 소개팅을 시켰을까? 그러니까요. 라는 부분에 대한 좀 비사가 있습니다. 네. 한국말도 못하는 애가 와갖고 10년 동안 고정 환자보다 더 떵떵거리면서 뭔가 이제 말하자면 그 권력을 누리는 거죠. 단물을 많이 빨았거든. 네. 자, 어디에서 이 돈이 왔느냐라는 비밀입니다. 네. 요거는 완전히 오프 더 레코드야. 역사에 담기지 않은 오프터 레코드인가? 약간 야사인가요? 그렇죠. 뭐 얘가 직접 세금을 걷은 것도 아니고 그쵸? 그것도 아니면 누군가 후원을 해줬다는 거 아니야. 그렇죠. 그 돈의 정체가 무엇인가? 그 그것이 알고 돈을 준 싶다. 사람이 누구인가? 그 돈의 실체는 무엇인가? 네. 그래서 원세계가 우리나라한테 잘합니다. 부인도 조선 사람이니까 그렇죠. 자식도 뭐 조선의 피가 섞였는데 그 뭐 이제 본국에 번처가 있기는 네, 했지만 번처는 그냥 번처로서의 역할만 하는 거고 한국에서 얻었던 부인들하고 그 황제들을 나중에 자기가 황제가 됐을 때 후계자로 삼으려고 해요. 그것도 얘기가 많겠어요. 그렇죠. 그 네. 위안스카이가 진짜 중국의 황제가 됐으면 네. 그 아들인 그 안동 김씨문이었던 그 부인을 통해서 얻었던 복잡해. 차남이 복잡해. 중국의 황제가 될 수 있었던 복잡한 복잡할 뻔. 아주 재밌는 인물 위안스카이. 프라이트도 스카이하고 달라요. 위안스카이에 대한 네. 재미있는 비사에 대해서 한번 다음 주에 네.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모군란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말씀드린 대로 위안스카이의 그의 화려한 행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방송하도록 할게요. 여러분, 안녕. 안녕. 안녕히 계세요.